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미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과연 우리의 식량 위기는 어떻게 넘어가고 우리나라 한국 농업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요. 하나는 네덜란드 농무관에 우린 계시는 김호진 농무관님 두 분을 모시고 한국의 미래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임미 의원님은 제가 그 농사지으러 간다고 우리 대학교 때 만났었죠. 네. 그때 참 어려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근데 거기서 농사도 짓고 이제 점점 성장해서 국회의원하고 또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원님, 네. 이 현장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국회에 왔을 때 농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질문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여기서는 돈을 써버리는 느낌, 써버린다라는 느낌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우리는 그 예산에 온 영혼을 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쓰였을 때 어떤 정책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런데 국회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게으르다. 정책 점검이 잘 안 된다. 예산은 주는데 그걸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네. 이런 생각할 때가 제일 많죠. 국회가 영혼이 없네. 국회는 돈을 써버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 국회의 지원을 영혼을 담아서 소중히 쓰는데 네. 이 영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산의 정책의 중요도와 다른 분들이나 혹은 농림부가 생각하는 예산 정책의 중요도가 조금 달라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제일 크죠. 그렇게 얘기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과 농림부가 예산을 만드는 것과 괴리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데 제가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 김호진 농마님, 그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농업 강국인데요. 그 농산물 수출액이 146조.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그 한 10배 정도 많은데 이 국토 면적이 200배 넘은 브라질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이렇게 네덜란드가 농업 강국이 된 비결이 뭔가요? 일단은 그쪽에서는 그 혁신을 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제 상당히 그 농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해수면이 상당히 그 물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바다 밑이 한 25%쯤 되잖아요. 낙농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축한 땅에서는 어떤 뭐 밀이라든가 농작물을 재배할 수는 없고 그냥 소만 자라면서 그걸로 이제 버터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 그 수출한 걸로 다시 밀을 사와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학신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풍차를 도입해서 물을 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규모 원예 단지 그 유리 온실을 짓고 유리 온실도 우리나라보다 일조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리 온실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물이 많은 거를 빼는 풍차 그리고 일조량을 극복하기 위한 유리 온실 이런 혁신을 통해서 상당히 농업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이 25%가 땅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유리 온실도 짓고 물도 퍼내고 그렇죠. 농업 혁신을 이뤘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굳이 지금 다시 한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한국도 어려운 환경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면은 한국은 이제 제가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이제 영어로 익스트림 웨더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이 너무 많고 또 그 하절기에 강수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처럼 그 해수면 아래로 낮고 일조량이 낮은 걸 극복했듯이 한국도 기술로 그거를 극복하면 네덜란드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도표 보면은 저렇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덜란드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보다 10배 이상 네덜란드가 수출이 많잖아요. 그런 격차의 가장 큰 배경은 뭐예요?
제가 볼 때 제일 핵심은 한국이 농산물을 수출을 못하는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비싸요. 예, 예. 맞아요. 예. OECD 국가 보고서를 보면 세계에서 농산물 가격 1위가 한국입니다. 그 2위는 뭐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농업하겠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격이 높은데 어떻게 수출을 하겠습니까? 근데 네덜란드는 혁신을 했지만 한국이 농산물 품질은 좋습니다. 농산물 품질은 좋아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맛있고 품질은 좋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혁신은 맛에 포커스 맞췄고 가격은 높게 가는 구조가 돼 있고 네덜란드는 품질도 유지되지만 가격도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혁신을 했기 때문에 국제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비싸니까 농가 소득이 많으냐? 그럼 또 그건 아니에요.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전체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는 20% 내외고요. 저기는 40%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그렇죠. 많죠. 근데 가격이 높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는 보호를 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높다는 거는 국제 가격 대비 제가 보기엔 70% 정도 높습니다. 평균 한국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좀 높다는 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FTA다 뭘로 다 열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의 정부의 보조가 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감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적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농산물 값이 비싼 이유는 터무니없이 거기에 이윤이 붙어서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는 일단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한테는 농업 혁신의 첫 번째 과제인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는 생산 비용을 줄이는 거하고 특히 유통 비용을 저도 강원도에서 도지사를 해보니까 막 저기 강원도는 막 배추가 막 버려가지고 값이 없어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데 막상 또 여기 서울에 오게 되면 배추가 비싸거든요. 네. 우리나라 유통 구조의 문제나 또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는 유통 과정은 뭐가 문제가 없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통구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현장에서는 갈아엎는데 식품관에서는 비싼 이유는 실제로 배추밭을 끝까지 생육 관리를 하고 이것을 수확하고 경매장이나 이런 데 출하하는 사람이 농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민은 너무 고령화되어서 배추, 마늘, 양파 이런 거 일시에 파종하고 일시에 수확하는 작물의 경우는 생육 후기 관리를 못해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포전 거래라 그러죠. 상인들한테 넘겨요. 밭대기로 판다는 네, 그렇죠. 밭대기로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작업은 상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가지고 들어가고 그 일꾼들 쫙 풀어가지고 일거에 수확하고 유통비용 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비용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니까 아니 밭에서는 100원짜리가 어떻게 마트에 가면 10,000원이 될 수 있어. 이거 유통에 문제가 있어. 유통 단계 줄여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유통 단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생산자 조직이 너무나 취약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생산자 비용? 예, 일단은 그 규모의 경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조합 농업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농업인들 자체가 규모가 작고 또 그 농업인들끼리 서로 조합을 해서 그 유통망을 장악하는 능력 그런 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은 낭비가 있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그 유통을 개혁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네덜란드 경험에서는. 왜냐? 정부 입장에서는 농업인도 돌봐야 될 대상이지만 소상공인도 돌봐야 될 대상이고 유통자들도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떻게 성공했냐면 농업인 자체가 규모가 커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연합을 해서 조합, 품목별, 장목별로 조합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유통을 장악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제3자가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 자체가 파이가 커지니까 유통까지 확보를 하게.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화훼 경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채소 경매 그리고 유통망이 다 농업인 소유로.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저희가 생산자 조직 그러니까 품목별 조합이라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라거나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좀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유통 개혁 정책 중에는 그게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산자 조직이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힘을 키우자. 안 그러면 진짜 뭐 그렇죠. 배추밭 한 1000평 짓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인들한테 휘둘리는 맞아요. 거죠. 제가 네덜란드 가보니까 나는 저 기업농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근데 저기도 아니고 가족농이에요. 대부분 네. 가족농인데 다 가족. 조합형으로 있는 거 보고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이게 그렇죠. 기업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인다는 부분에서는 기업 정신은 있지만은 네. 그렇죠. 사실은 거의 가족 단위 농업인데 그렇죠. 그게 조합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끈끈하고 강한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강점이죠. 지역의 농협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농협은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 그 품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성 같은 경우에도 마늘도 있고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것도 손대지 못하면서 어느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역 농협 중심으로 되어 있는 농협 구조를 품목 농협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죠. 시민 의식이 조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업에 대한 확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경쟁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사관에 16년 전에 들어왔지만은 가장 큰 충격적인 게 그 호혜적 서로 윈윈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17세기 동인도 회사부터 400년 동안 쌓여온 소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탑다운으로 농협이 예전에 6.25 끝나고 이제 생긴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도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승자 독식보다는 협업의 장점을 좀 느끼기 시작하니까 아마 농업인들도 스스로 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이럴 필요가 있지 않냐? 약간 규모하고 약간의 그 생산자 조합별로 전문화되려면은 약간 젊은 층도 많이 가야 되고 조금 농업이 스마트화되고 이런 측면이 돼야 이게 좀 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협업 정신이 생기려면 소득이 올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환인데 농업인의 소득이 오르면 그분들은 협업할 의지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지속 가능한 농업도 생길 거거든요. 근데 빠듯하면은 그런 모든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그 협업 정신까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소득이 많은 부분에서 협업 정신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국내 농업에 연장을 해보면 소득이 좀 많은 축산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좀 맞아요.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자조금도 잘 돌아가고요. 맞아요. 생산자 단체도 좀 잘 맞아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농업의 혁신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야 젊은 사람들은 혁신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나이 들면 사실 현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요. 근데 농촌은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1년에 40만 명, 50만 명이 또 귀농귀촌을 꿈꾸고 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고령화를 극복하면서도 귀농귀촌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청년층이 유입되게 하려면 뭔가 뭐 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사람인데요. 농업 소득만으로 농촌 사회에 정착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사를 짓기에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차가 너무 심해서 질병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근 20% 이상이 올랐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농약값이 20%. 네. 그러니까
농약값만 그렇게 올랐냐면 인건비도 오르죠. 농자재 값도 올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비는 자꾸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부분은 농업소득이 20% 내외라면 이전 소득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고 또 그 제도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직불금이 진행되고 있고 직불금의 규모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제가 정말로 아주 애정하는 제도인데요. 저는 30년 농사 지으면서 왜 농민은 직업인데 퇴직금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이미 다른 나라는 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국민연금 중에 농민들만이 드는 연금을 들어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최대치가 국가가 50% 보조하고 농민이 50% 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30년이 넘는 세월을 넣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연금답게 하자라는 것이 취지이고 저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는 거는 농업이라는 것이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직업이라는 것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애정하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농민들이 안정적인 은퇴를 하게 되면 또 젊은 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러면 다른 여기도 나라 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도. 예. 네덜란드는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네덜란드는 모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모든 그 정책이 규모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 규모화의 일환으로 규모화의 일환으로 은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5헥타인데 그거를 가지고 뭐 은퇴를 하려고 하면 그 연금이 뭐 그렇게 얼마 못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땅이 농민당 3헥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걸 가지고 되는데 그분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만둘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1960년대서부터 그 농업의 그 발전과 재건 펀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농업의 발전과 재건 펀드. 예, 그게 이제 네덜란드 정부와 농업인 단체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3헥타를 빌려줬을 때에 4배, 5배, 6배 정도의 엄청난 은퇴 금을 그 매달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농사짓던 땅을 약간 적은 규모의 땅을 국가나 이 조합에 주고 그거의 가치보다 4-5배 되는 돈으로 내가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신청자 베이스로 간 겁니다. 한 명 신청을 하면 그럼 초기에는 많이 몰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땅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규모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신청자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죠. 네덜란드가 평균 30헥타인데 그거 팔면은 편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30헥타. 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방향성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규모화의 방향성만 있으면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규모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이 스스로 그 땅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내가 지원받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960년대에 시작을 했는데 1990년, 93년, 4년서부터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거 참 좋은 예도. 제가 강원도에 살 때 보니까 시골에 연세 드신 분이 뭐 1000평, 1500평 가지고 여기다 깨 심고 뭐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일종의 맡기게 되면은 거기서 하는 농업 소득보다 더 많은 걸 얻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 양이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땅하고 그거 농업인에 대한 그 애정이 특별한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할 정도면 많이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농지를 이양하면 농지를 딴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농어촌 공사에 주거나 해서 이양하면 그래서 내가 농사로부터 은퇴한다고 하면 직불금을 줘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인데요. 이게
1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1헥타르를 이양하고 나면 주는 돈이 얼마냐면 월 50만 원이에요. 1헥타르 하면 3,000평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3,000평인데 15마직이잖아요. 규모로 치면 15마직이면 그래도 노인들 입장에서 꽤 큰 규모예요. 근데 그거를 이양했을 때 받는 돈이 50만 원 월. 그래서 1년에 600만 원. 왜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1헥타르 농사 지으면 기대 수익이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약을 만들 때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좀 파격적으로 하자. 이거 앞으로 계속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하면 이후에 더 이상 규모화할 땅은 없어질 거다. 그러니 이거를 월 100만 원씩 주자. 1,200만 원으로 2배로 주자. 그러면 농민들도 이양하고 은퇴할 수 있는 그 뭔가의 이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이분들이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300평만 가지고 있으면 농민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농민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합원도 안 되지요. 농민 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나라가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혜택을 잃어버려요. 거기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자격을 안 없애려고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일종의 농업에 뭐라 그럴까 자문도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그 역할을 주고 농지로부터는 은퇴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일종의 농지가 파편화돼 있고 이런 부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이걸 네. 규모화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그 원천적인 철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미국산 그 밀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산 밀이. 밀이.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못 왔는데 증기기관이 1700년 말에 증기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몰려오니까 한국 똑같은데 이제 그쪽에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1800년 후반대는 조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뭉쳐야 사니까 농업인들끼리 그리고 시민의식은 높았습니다. 17세기서부터 이미 뭐 동인도 회사에 주식회사 만들고 시민의식은 높았으니까 저거를 극복하는 건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했는데 산업화된 다른 산업을 농업이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900년서부터 그쪽에서는 농업을 다른 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전환을 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농업인 소득을 높여야 되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면 아무리 품종이 좋고 어쩌고 해도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화라는 정책을 썼고 1차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직전 1920년서부터 70여 년 동안 경지 정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경지의 반이 경지 정리를 통해서 규모화시킨 거. 그래서 10배로 땅을 넓혔고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워낙 배가 고프니까 CAP, Common Agriculture Policy라고 유럽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유럽 예산의 60%가 글로 갔고 지금은 한 20%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직불금제입니다. 그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소농 직불금이나 뭐 복잡한 거 없이 오로지 면적으로만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1900년대의 그 역사는 네덜란드와 유럽의 역사는 규모화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모두 그 농업을 다른 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게 은퇴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 제도 70년 동안 한 거, 그다음에 CAP 직불금 제도, 규모화에 기반한 세 번째 은퇴 제도. 이 세 개를 몰고 가면서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됐습니다. 예. 잠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하나는 규모화를 이룬 거. 예. 그리고 하나는 은퇴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한 거. 그 규모화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지 정리 프로젝트, 경지 70년 동안 한 거, 그다음에 CAP라고 유럽에 면적으로 주는 직불금 제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은퇴 제도. 이 세 가지가 다 규모의 경제, 농업인의 소득 증가. 그래서 이제 이게 30헥타가 됐거든요. 30헥타 우리나라 1.5헥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막 많죠. 예. 결국 규모화를 통해서 농업 소득을 높이는 거. 네, 네. 이게 핵심인데
그럼 그게 경지정리, 그다음에 직불금, 뭐 은퇴제도 은퇴제. 이런 거를 해주고 예. 이런 걸 우리 한국 사회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거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그 뭐 국정과제에도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이번에 경로를 국정과제 해서- 3대 핵심 과제가 이번에 네. 활약을 하셨는데 네. 이게 들어가 있나요? 예. 뭐 순서는 좀 다르지만 직불금은 안 들어가 있고요. 경지 정리하기 위한 농지 관리기구 투자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그 퇴직연금제, 그 다음에 은퇴직불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농업정책에서 정말 중요한 게 국가 주도의 농정이 아니라 이 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우리 대통령 직속에 농특위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이 유명무실한 농특위를 제대로 된 거버넌스로 전환하자 이런 요구들을 저희가 제출을 한 거죠. 네. 은퇴직불제하고 퇴직연금제. 네. 그건 상당히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효과를 어떻게 측정? 저도 이게 지금 뭐 제가 좀 협업이니 뭐니 이렇게 네덜란드 같이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발표하신 그 3대 과제를 보고 제가 대사관에서 16년 동안 일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을 대하는 자세는 3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1단계는 농업은 어려우니까 관심을 좀 끄는 방식인 관심을 안 주는 농업에 관심을 안 주는 거. 그래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농업인을 복지나 약자 보호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농업인들이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인 약자 아니면 복지를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 관점으로는 농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2단계나 1단계에 넘어가는데 3단계는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리는 단계로 하기 위해서 그 농업을 바라보는 비전 그게 3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방법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게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리하고서 기특하다 그래서 저를 칭찬했었어요. 그 우리 강호진 농무관은 그렇게 안지 오래됐는데 한국의 살 길은 농업에 있다. 반드시 성공하고 이거는 부가가치가 높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상당히 그 들어가면은 거기서 잘 그 농업을 해서 벌기가 쉽고요. 아까 귀농귀촌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게 수출에는 불리하지만 혁신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진입 장벽이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네덜란드 사례를 봤지만 기후를 패자의 역습이라고 한국의 기후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뭐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축산도 환경을 컨트롤하는 농업이 그리고 아니면 수직 농장 이런 것들이 그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높은 환경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이 기후가 너무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한국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환경을 극복하는 기술만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활한 영토의 그 신대륙들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미국이나 뭐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서 농산물 오는 게 우리나라 농산물이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직불금 형태로 가거나 뭐 기본소득 형태로 가는데 그 직불금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향성을 저는 규모화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놓고 그 상당히 환경이 좋은 나라들의 차액분을 지원을 해주면 발전도 하고 방향성도 있는데 요 차액은 왜 지원하냐? 식량 안보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농업이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기술력이나 부지런함은 정말로 뛰어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이 품질이 되게 좋아요.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격이 비싼 문제를 좀 생산비를 떨어뜨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가 저희한테는 지금 되게 고민이고, 실제로 농업이 그냥 1차 산물을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식품 산업 시장이라는 게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뭐 이런 것들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가 식품 먹지 않으면 산업인데,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K푸드라는 게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제대로 된 산업으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고, 그냥 말로만 K푸드가 아니라 제대로 된 K푸드를 만들기 위한 그 농업 기반을 좀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테크놀로지가 결합된다면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규모화를 하고 테크놀로지를 넣어서 결국 소득이 높아지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그 시골에서 국회의원을 느낀 건데, 자, 농림식품부 있죠, 네. 농촌진흥청 있죠, 네. 농협 있죠, 축협 있죠, 산림조합 있죠, 네. 농촌진흥청 있죠, 또 시골에 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있는데, 네. 뭐 농업 관련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엄청 많은데 1년 예산도 한 18조 원 정도 쓰는데 네. 뭔가 이 복지 농촌하고 이 생산 농업하고가 뭔가 이게 도시 계획 같은 걸 좀 새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촌에? 야, 일단은 제가 답답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나무의 과일을 낮은 과일만 계속 따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의 과일을 낮은 데만 자꾸 낮은 데만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 뿌리 깊은 그 구조 개혁과 그리고 그 농업이 미래에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 어려운 구조를 건드려야 되는데 무슨 무기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또 그게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게 그게 거버넌스거든요. 서로 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뢰. 네덜란드는 그 거버넌스를 성공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준용하는 트리플 헬릭스 민관연 협력을 통해서 그 농업 그 구조를 개혁을 하는 그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농업 관련한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예산이 18조다가 20조 뭐 1.8조에서 뭐 2조 늘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과 농민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뭐라 그럴까 조그마한 지방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내지는 지방정부가 할 일을 진짜 국가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 농민이 더 잘하는 일을 자꾸 정부가 하려고 그래요. 난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안 해도 돼라는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농촌진흥청은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사과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서 기후재난이라는 게 일상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곧 있으면 어쩌면 검역 단계 기준으로 보면 5단계에 와 있는 일본 사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호주의 MB 사과나 이런 거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맛에서 절대로 안 밀려요. 그럼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과 중심의 부사 중심의 사과로 갈 거냐는 거죠. 바꿔야지요. 이런 건 품종 개량 해줘야 돼.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지 돼.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꼭지 치는데 한 상자당 2,000원에서 2,500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요. 꼭지 안 치면 농가 소득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통용이 안 돼요. 이건 굳이 국가가 안 나서도 돼요. 주 업무를 하고 있는 데를 모아서 협력하고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하려고 하면 주산단지에서 그 일을 해주면 돼요.
주도권 쥐고 있잖아요. 안동, 청송 뭐 이쪽에 경북 북부권의 사과 주산지에서 단체장들이 딱 모여가지고 농협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낼게, 이렇게 거래해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이 뭔지 잘 모른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뭐 네.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또 넓게 봐서는 민간이 해야 될 게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민간은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뭐를 건설하고 무슨 단지를 만들고 어떤 품목을 생산할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돌보는 차원의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더 어렵고 구조적인 거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뭐 어떤 걸 수출하자, 무슨 프로젝트 관제 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 뭐를 건설하자, 그런 작은 것들이 당장은 보여주기는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그 구조적인 내용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 구조가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이라서 이 탑에서 3단계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을 어떻게 반열에 올릴 것이고 그 스스로의 성장 엔진,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되면 농업 자체도 스스로의 역할을 하고 엔진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향성보다는 대부분 유지하는 유권자 유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깝죠. 하나가 콩 같은 경우에도 야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 쌀 논에다가 쌀 심지 말고 콩 심어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콩 심었잖아요. 네. 이걸 아주 비싼 가격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한 3년 지난 쯤에 요즘 이러잖아요. 아우 콩이 너무 많이 쌓였어, 재고가 많아, 이제 그러니까 콩 그만 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농민도 미치죠. 근데 국가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농민들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부 하라는 반대로 돼야 돈 번다고. 예, 그런데 이게 그건- 콩값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서 매입을 해놓고 이걸 창고에 넣어두니까 보관 비용도 들고, 그리고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콩을 가지고 요즘 풀무원에 콩물이 무지 인기가 있어요. 7월 달에 시판됐는데 매대 올라가면 팔려요. 그런데 여기서 국산 콩 가지고 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에다가 좀 민간이나 네. 시장에다가 맡기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예.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 민간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생산자 단체에서 이것들을 좀 조절해 낼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을 좀 튼튼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하려고 하니까 국가는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드는데 욕은 욕대로 먹는 거죠. 청년농 육성 정책이나 스마트팜이 이제 제일 핫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팜 청년농이라면 스마트팜을 키우는 그거라든가 청년은 어떻게 보면 뭐 지방 정부나 아니면 연구 집단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거고, 핵심은 스마트팜을 살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는 게 문제고, 소득이 높아야 스마트팜을 사죠. 소득이 높으려면 규모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도시만큼, 지금 우리나라 60%인데 도시만큼 오르면 청년은 자동으로 와요. 청년을 오라고 얘기하거나 이거를 농사를 지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팜을 도입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불나방이라 그래요. 이런데 막 달려드는데 뿌리는 근데 아직도 혁신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 좀 깊이 있게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가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근데 거기는 유리온실이어야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좋아서 유리온실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특수 필름으로 된 예. 비닐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너무 크게 지으니까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맞아요. 자, 이 우리가 한번 저는 이게 결국은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은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농업이 우리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꼭 이거 하나는 꼭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 산다, 한 가지를 건의하라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농지관리기구예요. 농지관리기구. 예, 이거 아까 7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거 해줘야 돼요. 제가 농지관리기구. 예, 그리고 나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대폭 강화해줘야 돼요. 농지에 떠났을 때 네. 노인들이 은퇴했을 때 직. 네 이게 그 밭고랑 메고서 일하다 죽을 순 없잖아요. 정말요. 나이가 들었으면 좀 나도 이제 농사 안 짓고 좀 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맞아요. 은퇴하고 싶을 때 은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지. 그다음에 젊은 사람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이죠 이렇게. 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시골 보면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떠나지 못하시고 이렇게 정말 힘든 나날인데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인명위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저 강호진 농무관 이재명은 한마디. 제가 뭐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는 트리플 힐릭스거든요. 정부, 그다음에 이제 민간 연구고 정책을 정할 때 그 한쪽 편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연구 집단도 있고 그쪽을 두루두루 봐서 좀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업이 네덜란드처럼 경쟁력 있는 농업이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민 정신으로 태양광도 해서 소득을 하고 보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지 관리해서 그걸 잘하면은 농업으로서 성공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딱 하나만 공유한다면 두 분 말씀. 네덜란드 제가 2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보면서 농업이라는 게 이런 부가가치를 낼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구나, 이게 미래 산업이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미래 산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내주는 인터뷰 임미애 의원님과 강호진 우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님과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0차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에도 출국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 주둔군 없이 살 수 없나? 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요구를 다 받으면 IMF 수준의 위기가 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한 고뇌에 찬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 이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한미동맹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역에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인데요.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 미국 비자 받으려면 1억 4천만 원 내라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드림에 찬물을 껴안는 발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연설을 할까요?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외무장관은 과연 어떤 연설을 할까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팔레스타인을 절대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이스라엘. 이 두 개의 나라는 두 개의 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무슨 연설을 하실까요? 국민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기초로 유엔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 유엔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뒤에 만들어진 WTO 기축통화질서, 유엔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 탓인지 세계적으로 금값과 비트코인 값이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의제는 AI와 국제 평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인데요.
교황의 언어라고 이 역대 교황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담대합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네, 오늘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 이상 여기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강원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